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한국 관련 뉴스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항상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관해서 보도하는 뉴스는 아니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시작합니다. 한국 밖에서는 어떠한 이슈들로 한국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당연히 홍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홍수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화면으로 보고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도 또 해외의 매체의 언론들은 어떤 것에 더 똑같은 이슈인데도 반지하인데도 어디에 중점을 뒀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중국과 한국과는 사드 배치와 칩4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까지 여러 가지 서로 조율하는 그 입장에서 한국이 몇 개월 전부터,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데, 지정학적, 경제적인 이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꼭 한국을 힘들게만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해드리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 뒷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 안에서는 이런저런 정반대의 의견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해외의 모든 매체가 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는 매체에서는 이 이슈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는가. 한국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것은 역시 홍수이고, 그런 것들을 포린 팔러시도 보도를 했고, 그런 아주 정치 중심적인 잡지요, 모든 매체들이 전부 전하는데, 결국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이어서 2020년도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죠. 그것도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역사상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했는데, 기생충 이후에 처음으로 이것을 현실로, 영화가 아니라 반지하, 이것을 통해서 세계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한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도 보고, 부의 불균형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뉴욕타임스 부분을 조금 뒤에 전해드리고, 포린 팔러시의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은 구태여 숨길 필요는 없겠지만, 이 홍수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당연히 외신 기자들은 서울에 중점적으로 있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죠. 물론 어떤 매체에서는 중국의 가뭄과 한국의 홍수 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이처럼 엄청나게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반지하, 끝이 안 보이는 기후변화와 재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포린 팔러시는 잡지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최초의 가장 중요한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 어디 북쪽에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뿌려진 폭우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10억 달러 이상을 기간 산업에 투자한다던가, 지하 터널 시스템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 당시에도 폭우가 있었고, 이후에 요즘은 강아지가 사람보다 위라고는 한다지만 감기 걸린 것은 아니고요. 꼭 양말을 안 신으면, 아니 덥다고, 저는 지금 에어컨도 안 켜고 있거든요. 근데 덥다고 양말을 안 신으면 기침이 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과거에도 불과 10년은 됐네요.
폭우 이후에 제한이 됐었던 지하 터널 시스템을 쫙 만들어서 뭐든지 다, 이번에 뭐 지하철도 안 돌아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반지하 얘기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몇 명이 숨지고 뭐 한국 서울 시민의 5%는 반지하에 살고 있고, 주택 시장 문제가 뭐 3월 달에도 빅 이슈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취임하면 250만 채의 집을 짓겠다.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 공약들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죠.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문제,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했죠.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큰 그림에서 250만 채의 집을 새로 짓는다는 공약을 하기는 했었다. 그것도 반은 민간 기금으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서울의 집값, 그 문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5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2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이자율 요즘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약간 좀 차갑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팔려는 사람들이, 셀러가 욕심을 조금 줄이고 바이어에게 어떠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포린 팔러시는 합니다.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자율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구나 되는 서울 시민들이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옮긴다고 할 때 어디로 갈까나 하면서 이제 70년대에 반지하에 살았던 주민 손말리언 씨를 포린 팔러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짜 변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할 수가 없다. 싼데 어쩌라고. 그런 모든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숨질 수 있다는 것까지 이 정도로 절감하진 않았지만, 물이 차고 비 오면 집에 얼른 가서 물을 다 그 양동이에다가 퍼서 내버려야지 되고 하는 것이 있었어도, 심지어 뭐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금 건너뛰고 서서 양동이를 옮겨주고 바깥에 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데, 돈이 없어서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일단 그 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홍수로 제가 한국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숨짐, 돌아가심을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그 생생하게 전하네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0대였던가요? 40대였던가요? 47세의 엄마와 48세의 이모, 13살 소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숨졌는가. 13살 소녀가 새벽 4시 40분이었었죠.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텍스트를 보냅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꼭 나으세요? 할머니 빨리 건강하게 나으시라고 기도할게요. 이런 텍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우리 강아지, 우리 스윗한 강아지, 이게 손녀에게 받은 마지막 텍스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분이 숨졌습니다. 이웃이 구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문이라고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막 밀어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지하로 너무 큰 힘으로 밀려오니까 안 됐던 거죠. 이웃들이 911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911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웃이 왜 반지하에 거리로 나 있는 기생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열고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범죄 위험하니까 창문 틀 막아놓는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못 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인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집에 가서 3명의 딸은 구했습니다. 이웃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숨진 엄마, 이모, 13살
어린 소녀 7년 전부터 반지하에 살았는데 다 뭐 이런저런 위험성 불편함 알면서도 싸서, 또 하나는 그 엄마보다 한 살 많은 이모가 다운 신드롬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는데 그 정부 보조를 받는 사무실이 이 집과 가까워서, 그래서 이 집에서 7년 전부터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매체를 통해서 이번 한국의 홍수 피해, 항상 이런 자연재해가 와도 좀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하신 분들이 큰 피해자, 생명까지 내놔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리고 부자들은 또 무슨 만약에 제때에 피하기만 한다면 또 안전장치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피해는 전부 보험으로 처리가 되죠. 가난한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멀리서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어떤 한국 매체는 뭐 정치인이 어디 가서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는 내용들이 완전히 핫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내용들의 보도에 하나하나 토막토막은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물론 가서 일단 비가 멈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작업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무슨 뭐 쓰레기를 걷어내고 청소하고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은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교통이 통제되고 해서 안 가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좋은 뜻으로 갔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다 진정되기 전에는 마음이야 돕고 싶죠.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된다 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하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의 그 팬시한 그 도시에서 그러한 반지하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 살면서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서 아주 너무 커지는 불평등도 이겨내고 우리 아이에게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시켜야지 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또 이렇게 보면서 아무튼 느낌이 강했던 사진은 그 반지하고 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좋지 않은 집이죠. 좋지 않은 집이지만 또 그런 완전히 핥히고 지나간 홍수가 막 틈새로 다 들어오고 그곳을 또 내가 또 앞으로도 살아야 될 집이니까 깨끗하게 정갈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이미 해놓으신 그런 사진을 볼 때 드릴 말씀이 없다. 멀리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로서만 뭔가를 전하는 것조차도 미안하더라 하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뉴스를 보도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 한국이 이제 중간에 껴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최근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한국의 여러 가지 한국으로부터 도움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거저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의 인터넷이 너무 강하다 하면 그 인터넷으로 더 큰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인공지능이 약하고 그건 미국이 강하고 반도체 문제도 서로 주고받아야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회장이나 그런 회사를 너무 고맙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막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많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 회사와 한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과가 문제인데 중국과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이슈입니다. 사드,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또 하나가 칩4.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칩4라고 부르지 않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반도체 칩 동맹 같은 것을 중국을 의식을 해서 뭐 공급망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디 써놨으니까 중간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로 이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그 어떠한 군사활동 같은 것을 감시하는데도 쓸 수 있다. 미국 프로그램이니까 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려면 이건 필요하다. 중국을 감시하는 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방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뭐라고 하던 이건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three nos라고 no예요. NOES. 세 가지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만 슬쩍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이 three nos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three nos를 약속하기 전에 무역적인 보복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 교류 같은 것도 완전히 단절을 했었잖아요. three no의 넘버 1은 사드 배치 안 한다. 넘버 2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는다. 넘버 3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이 여러 가지 그 국방 이런 것 같은 것 시스템 같은 것은 국방 동맹이라고 할까요? 동맹 한국, 미국, 일본이 이런 것 안 한다. three nos를 약속을 하고 나서 그랬다는 건데 이거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박진 외무장관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전하고 한국은 이건 국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서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하는데 중국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장 한국에 보복만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쭉 보도를 보면은요, 한국에서는 친중이 있고 반중이 있기 때문에 친중 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고 반중 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고 완전히 갈려져 있는데,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을 보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증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일단은 사드가 있었죠. 그 뒤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것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뭐 인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칩4를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과거에 반도체에 강했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 넘버 1, 2인 대만과 한국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칩4. 여기 두 가지에 다 중국은 반발합니다. 한국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한국의 아주 섬세한 delicat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섬세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잡으려고는 한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에 여기에 다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와불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한국만 중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무역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만 중국이 필요하고 한국만 러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특히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반도체 칩 등등을 포함한 경제학적인 위치에서도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 이거 뭐 중국 뭐 거슬리면 안 돼, 뭐 거슬리면 안 돼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어쩌면 지금 최정점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가장 위험한 위기가 기회이고 외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완전히 원하는 입장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왕이 외교부장과 박진 한국 외교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국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중간지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하는 협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가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여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한국도 참여하는 게 한국 국가의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칩4 동맹도 한국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체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만, 일본, 미국, 한국. 여기는 사실은 원래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번 주에 2,800억 달러의 반도체 칩 앤 과학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제 법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국에 우리는 중국을 배제할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그럴 뜻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영향력도 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미국이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이 이해관계 하나도 없이 한국의 손해인데 여기에 가입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미국, 대만, 넘버원, 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서로 동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더군다나 대만이 세계 반도체 칩을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합니다. 아주 세련된 칩일수록 더 많이 대만으로부터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한국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우리는 중국을 여기서 배제할 뜻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어를 순화해서 그 타이틀을 칩4에서 반도체 공급망 체인 이렇게 하고, 우린 중국과도 한다. 이슈가 있을 때 중국과 의논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베이징도 부분적으로는 엄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 다 미국, 대만, 일본,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이슈나 북한에 대한 이슈나 러시아에 대한 이슈나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반대를 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에 대한 견제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은 똑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국, 일본, 거기다가 대만, 중국과 다 사이가 나쁩니다. 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런 나라들만 똘똘 뭉쳐 있는 것보다는 말이라도 어떤 때 보드랍게 한마디 하고 하는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게 중국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적대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과 적대 국가가 아닌 국가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이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역 파트너인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는 중국, 하나는 미국에 무게를 더 실어서. 그런 게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미국이 경제 안보라는 말을 들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중국의 왕위 외무상과 박진 외교장관이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이번에 합의로서 가지고 나왔지만, 그런데 중국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인용을 한 고하이 남중국 공과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사우스 차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의 공공정책연구소의 이 교수입니다. 고하이 교수가 결국은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에 의존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그러면 중국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무역 협의체라든가 칩4라든가
또 사드 배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외교가 세련되고 아주 국가의 이득이 되게 늘 잘 처리돼야지 되는 거다. 뭐 이런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하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름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다 싫다 해서 현재는 용산 대통령청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용산으로 대통령 그 집무실이 이전함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했고, 경찰국, 지금 이제 경찰청이고 경찰국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산이 반갑지 않은 이웃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 반갑지 않은 이웃이 대통령이라네요. 35살에 처음에 35살에 이분이 마케팅 매니저라고 했던가요?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때 메모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 확실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스터 리라는 35살의 마케팅 프리랜서. 이분이 처음에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근무한다 할 때는 약간 막 흥분되기도 하고요. 흥분되기도 하고, 야, 여기 좋아지겠는데? 지역이, 뭐, 용산 저는 좀 알거든요. 그 근처 어디에서 두 군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좀 개발이 되겠구나 라고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요. 시위대들이 하도 시위를 많이 해서 창문도 못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청와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강변 그 용산에 뭐 여기는 주택도 있고 길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정부 청사 무슨 뭐 전쟁 박물관,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데 미사일 요격 시스템, 사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레고랜드 코리아, 뭐 여기에 뭐 아무튼 모든 이슈를 다 가지고 과거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셨던 분들이 이곳으로 와서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 뭐 말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출퇴근을 하니까 더하죠. 사업별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뭐 사람과 가까우면 좋지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통령들도 늘 하려고 했었던 일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또 뭐 5월 달이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청와대를 개방하고 나서, 청와대가 미국의 백악관보다 3배나 큽니다. 백악관에 무슨 뭐 대통령, 부통령실, 관저 뭐 다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청와대가 3배가 크거든요. 그 3배가 큰 곳을 수십 년 동안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모든 대통령이 거기에 전부 있었는데 한 번도 아주 엘리트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 구역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사이에 14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숫자는 무척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청와대 이전 반대했다가도 와보니까 좋네. 어머, 이랬어. 이런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딜레마, 이름 짓는 딜레마. 돈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무슨 뭐 바른 누리? 이게 올바른 세상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등등등등. 뭐 이태원로 22 이렇게 되면은 영국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지금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고, 해서 이웃에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뉘앙스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기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 불만 없으신 분을 맨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청와대 밖에서 인신매매 등등 이 단독 시위를 해온 조순옥 씨, 80세가 되신 분인데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단독 시위를 계속해온 조순옥 씨,
야, 이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대통령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위 장소도 용산으로 옮겨오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 앞에서 시위하려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젊은 사람에게도 빨리 가자면 힘든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좋다. 내가 다니기 더 좋고 또 더 좋은 것은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지하철역에 가면은 공공 화장실이 있잖아요. 나는 좋아. 여기가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 찬반 의견이 종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점에선 좋고 이 점에서는 나쁘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무조건 거의 어느 순간에는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희석되는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당시에도 보도하고 이번에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통제를 강화한다. 파워를 찾으려고. 이런 게 큰 제목, 소제목입니다. 지난달에 너무너무 이슈가 됐었던 경찰청 본부에서 경찰 중립을 보장하라 하고 시위를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그 이후에 무슨 뭐 정직당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아니 검찰들은 늘 뭐 시위하고 할 때도 가만히 있더니 왜 경찰만 그래? 그럼 또 이쪽에서는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이 말하자면 검찰은 문자로서 뭐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뭐로서 한다면은 경찰은 무기를 가지고 치안을 담당을 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작업이 8월 2일에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여러 가지 결정을 감시 내지는 감사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그 인사에 대해서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파워를 어느 쪽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하는 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뭐 민간 그룹과 정치인들과 국회와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경찰이 행정부의 시녀냐? 이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1991년도에 경찰청이 한번 대개혁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들 뭐 군부 독재나 그 이전이나 부정선거에도 경찰이 동원된 적이 있었고 더 과거로 올라가자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한번 개혁을 했는데 말하자면 개혁이라는 게 독립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 싫은 바로 그 말, 그 말이 저는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그것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미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걸 또 이제 법 해석 자체를 다르게 했잖아요. 뭐하고 뭐 두 가지 등 아주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등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집어넣었죠.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얼마나 마약 범죄가 늘어났는지 아느냐. 그것처럼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는데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다 거기다 또 집어넣어서 이게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법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대로 하면 경찰로 많은 것이 가는 거죠. 수사권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같은 법 해석을 내놓고 지금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찰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그 결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이코노미스트는 경찰권과 달리 91년도에 독립하고 개혁하고 검찰은 그렇게 심각한 개혁이 없지 않았는가. 1980년대 무슨 민주화 시위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하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는데 직접 기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조국 수사 등등 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 같은 그 장치를 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검찰이 경찰의 어떠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 동료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뭐 이런 검찰에 대한 방패막이까지 다 하는 경찰청을 신설한다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동의를 하시는 게 한국에서 검찰이 힘이 너무 크다. 언제나 그 정치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개혁적인 인물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했는데 나중에 조국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그 파워를 찾기를 원한다. 검찰의 파워를. 이런 형태로.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당분간 아니면 한동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 그 수색, FBI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대단한 뉴스,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누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더 그에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 전직 대통령이 정말 기소가 되는가? 기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한 이슈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 이미 떠올랐음이 분명합니다. 내일 월요일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